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제 칼럼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신문에 칼럼을 이제 화요일자로 쓰게 되죠. 이번 주 정규제 칼럼이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말하자면 글로서 쓰는 첫 이제 논평입니다. 사실이 헌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엉터리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또 우리 사회가 박근혜 탄핵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저로서는 한국인의 어떤 비열성 같은 거, 또 잔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넘어진 사람에게 뭘 또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간 제목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정규제 TV 제목은 헌재 판결과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와 헌재 판결 이런 정도가 무난하지 싶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했다고 춤을 출 수는 없다. 물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독재자를 파면했다, 독재자를 하야시켰다, 독재자를 물러나게 했다는 것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의 소위 반박근혜의 정치적 어떤 흐름이 쭉 되어 오다가 소위 고영태의 폭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간 말하자면 무능하고 부패하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는 이제 그런 혐의죠. 그래서 독재자를 축출해서 했다. 그런 것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이 기분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촛불이 되었건 촛불 쪽은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만은 이 독재자를 쫓아냈다 이럴 때는 누구라도 이제 자유의 순간이 왔구나 하고 큰 호흡을 하면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근데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박근혜 지지자들에게는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쪽 용어를 빌리더라도 탄핵 찬성 쪽 용어를 빌리더라도 박근혜의 무능과 부패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부패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서 그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했다고 해서 기쁠 일은 없습니다. 만일에 촛불 중에 누구라도 정말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탄핵의 사유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정적을 꺾었다는 데 대해서 오는 기쁨이지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쫓겨나면은 나는 것 자체가 무슨 기쁜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화가 나거나 딱한 일일 뿐인데 누구라도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보고 만세를 부르고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라든지 이제 이런 정치적 어떤 증오감 이제 이런 것일 뿐이죠. 그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독재자에 대한 무슨 하야 요구, 탄핵 이런 거하고는 특별히 다르다. 여론이 요 며칠째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 탄핵이 정당한 파면이기를 바라는 일종의 죄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지금 온 정치권이 나서서 박근혜가 빨리 승복을 해라고 요구를 하고 난리법석이죠. 오늘 아침에도 온 신문이 승복 안 한다, 뭐 박근혜가 사실상 탄핵 심판을 거부한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요지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승복을 했으니까,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자기 발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왔죠. 근데 누구의 것이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끌어내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끌어내려 놓고 또 주먹질을 해대면서 네 끌어내려진 것이 옳은 일이라고 네 입으로 자백을 해라. 그 지금 이제 대중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 승복해! 라고 이제 압력을 막 넣는 거죠. 군소리 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파면시켰으면 그것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넘어진 자의 등을 지금 발로 짓밟고 싶은 굉장한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탄핵은 해놓고도 그 탄핵의 정당한 탄핵이었어. 우리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은 옳았어. 이 얘기를 그 전직 대통령 입으로부터 시인받고 싶은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랄까 죄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야, 속으로는 야,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에이, 짓밟아 버려. 해서 탄핵은 시켰지만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무언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 빨리 야 승복해.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해줘. 이제 이런 어리광 같은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쟁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소위 남경에 들어가서 소위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몽골 군대가 몽골이 위대한 군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몽골 군대는 아주 폭력적이기 거지없었죠. 위대한 군대 아닙니다. 어떻든 이제 말을 타고 신속하게 도시를 제압하고 나면 무자비한 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무자비한 살상은 대개 이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압도당할까봐 두려워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살상입니다. 일본 군대가 남경을 점령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여놔야 안심이 되는 거죠. 아주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의 살육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런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열한 자,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진짜 강자라면 무시해버리죠. 됐어. 말하자면 박근혜 청와대 나왔나? 안 됐지만 그래 좀 비켜줘. 이제 우리가 정권을 담당하겠어.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혹시 반격이 있을까 두렵고 초조한 겁니다. 거의 밟았을 때 무자비하게 밟아놔야 된다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승복 안 하냐고 온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승복 안 하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으로 승복이 안 되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너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너가 죄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라고 그 양심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두 문장은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했다고 춤을 출 수는 없다. 여론이 며칠째 대통령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파면이어야 한다는 죄의식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고 그래서 정치는 계속 시끄럽다. 그게 이제 한 대목이고 8대 0이라는 판결도 재미있다. 전원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 다수를 따르라는 반자유주의적 압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견해가 달랐던 2명에 대해 나머지 6명이 상당한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헛소문이겠지만 실제로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저도 전에 들은 얘기에서 이 사기의 사실이라고는 참 믿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에 2명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6명이 그 2명을 말하자면 탄핵 전원 합의로 몰기 위해서 굉장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헌재 재판관들은 평소처럼 그럼 2명은 반대 의견이면 6대2로 의견 내면 되는데 왜 굳이 전원 합의가 필요했냐? 이것도 역시 약간의 공포감입니다. 개인이 되거나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에 쏟아지는 질문과 비교,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속에서 익명으로 숨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만장일치야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겨버리려고 하는 비열함, 말하자면 그 공포에 떠는 몽골 군대와 공포에 떨었던 일본 군들과 그 잔혹하게 변하듯이 헌법재판관들도 6대2, 5대3으로 갈렸을 때 쏟아지는 그 비교에 대한 공포, 무언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공포, 너는 왜 그랬니라고 하는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포. 좋게 보면 약간의 애국심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그래도 승복하게 하고, 에이 이제는 막 끝내자, 이런 식의 정치를 좀 쿨다운 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키지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내자 라고 아마도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살짝 뒤집어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비열성, 익명성을 요구하는 거죠. 야, 내가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야.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덮어버려. 그래서 전원일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수호라는 표현을 참 거창하게 쓰네요.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이제 이정미가 결정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일종의 상용어죠. 말하자면 비교 형량을 해서, 말하자면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거죠. 비교 형량 뭐 이런 말을 씁니다. 하지만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생소한 것이다. 본인 혹은 타인이 다시는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힘을 위하력이라고 합니다. 뭐 일반 특별 효과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일반 효과 같은,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했다. 그러면 대중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잘라버린다. 그럼
대중들이 소매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 급 먹는 거, 또 급 주는 거, 그거를 위력을 할 때 위하고 하합니다. 화가 아니고, 위화가 말 때 화가 아니고, 위하력이라고 합니다. 그 위하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그건 다시는 어떤 대통령도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이익이죠. 이게 지금 대통령을 파면하는 여러 가지 손실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의 가치를 만천하에 다시 강조하는 것, 이 파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장차 다른 대통령, 이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죠. 다른 대통령들이 헌법을 능멸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정미 씨가. 참고로 저는 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물론 저는 개인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은 50살 먹은 여성을, 젊은 여성을 또 이정미 후임으로 추천했다지 않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제 겨우 50살 먹은 이런 표현이 뭐 나이 따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젊다. 헌법의 가치라고 하는 엄중한 문제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는 거냐? 새파란 이정미가 말하자 이런 기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이정미 판사의 재판 진행을 보면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약간 위축됐다고 할까,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 물론 이제 뭐 판결이야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들죠. 그 저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아주 웃기게 보는 거다. 말하자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보낸다, 추천한다. 글쎄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할 정도 같으면은 60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런 결정 정도를 내릴 때에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마음이 평정 상태의 이런 정도의 나이, 적어도 65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재판장에 가서 가만히 보면서 근데 대법원장이 또 50세의 젊은 여성을 보낸다 그래서 참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것이다 하는, 우습게 보는 거다 하는, 말하자면 발 아래 두고 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오히려 좀 받았습니다. 위하력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그러나 위하력이 굉장히 크다, 압도적일 것이다. 파면하는 손실보다, 파면하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손실보다 압도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간 이 역사적 사건조차 그다지 위하력, 경계하는 힘, 위하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이 파면의 중대 사유로 열거되는 바로 그 시간에도 KD 코퍼레이션 이런 걸 최순실의 소개를 받고 지원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도 대통령이 파면되는 바로 그 시간에도 증권시장에서는 소위 대선 주자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춤을 추는, 만일에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조금 도와줬다는 거로 파면이 된다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 기업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난리 법석이 지금 나 있는 거거든요. 위아래 빵점입니다. 없습니다. 왜? 탄핵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권시장의 투자자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탄핵의 진짜 이유가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을 최순실이 부탁을 받고 도와줬기 때문이냐. 애도 웃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권시장에서는 안철수 주식이 어떻고 문재인 관련주가 어떻고 뭐 옛날에는 반기문 관련주가 어떻고 뭐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그 기업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고 주가가 난리 법석을 떨고 이날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날도. 그러니까 정권 투자자들이 그게 탄핵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아는 거죠. 헌법재판소 거짓말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무슨 탄핵의 위화력 놀지 마라. 부패는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희롱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만 바뀌어도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바뀐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력의 개입은 오로지 법을 통해서 박근혜처럼 말을 통해서 무슨 임의로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기업에 개입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 결정문에 있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지금 한국은 더욱 그렇다. 더구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모두 국회에서 만든 법. 그건 만들어진 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만들어진 법이라고 모두 정당한 것도 아니다. 법 만들어서 해라. 웃기지 마. 엉터리 법이 너무 많아. 사실 지금 국회에서 개별 기업에 관련된 법 만드는 거 보면 엉터리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 입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처분적 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기업에만 해당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죠. 부당한 억압적 경제법들이 양산되고 있고 경제민주화를 내건 상법 개정안은 더욱 그렇다. 위화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연스럽다. 소매치기를 사형시키는 형장에 전국의 소매치기들이 대목을 노려 몰려든다는 시기라면 대통령 파면의 압도적 이익은 금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재판관 2명에게 나머지 대세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재판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헌재가 기업에 대한 개입을 대통령 파면의 중대 사유로 열거하는 바로 그 시간에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파면 사유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 파면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바로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주영한 장관은 4대 기업, 몇 대 기업의 부회장들, 사장들 모아놓고 겁주고 있었어요. 물론 돈을 추려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국가가 비상사태이니까 너희들이 더 열심히 경영해라 하나만한 얘기를 겁주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은 뭐 했나? 금융당국은 금융업자들 불러놓고 개인대출 줄이라 리스크를 관리해라 또 옆차기를 한 겁니다. 압도적인 파면의 효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공에 있는 겁니다. 탄핵 사유의 형사법적 구체성까지는 필요 없다는 선언은 논란을 불렀지만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파면 사유는 실로 창의적이다. 판사는 공소장에도 없는 죄목을 종종 써넣어서 판결하는 모양이다.
한 번 마녀로 낙인 찍히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녀 사냥의 본질이다. 자백을 하면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하면 당연히 자백을 했으니까 마녀가 되고, 심하게 고문해도 자백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더 악질적인 마녀가 되는 것이 마녀 재판이죠. 이번에 박근혜 지금 대법원 한 문제가 딱 그걸 쓴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특검이 수사하려는데 청와대 문을 안 열었다. 괘씸하다. 매우 철아. 그 괘씸한 마녀로 걸리는 겁니다. 그 가서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까 마녀로 처단하고, 자백을 안 했으니까 너는 더 나쁜 마녀다 하고 이번에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의 논리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마녀 사냥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자기들이 판결해 놓고 그게 마녀 사냥하고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게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그 자백을 순순히 검찰이 나와서 자백을 하면 봐줄 텐데 택도 없죠.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하니까 마녀고, 그 이번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더 지독한 마녀로 이번에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소추장애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죄예요. 탄핵을 한 겁니다. 피소추자의 불성실에 대한 재판관들의 노여움은 대정적이기는 하지만 법치적이지는 않다. 증거주의가 아닌 자백주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근대 재판은 증거주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검찰 조사 안 받고 자백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매우 철하고 파면시킨 거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그건 자백주의죠. 너 죄를 너가 알렸다? 매우 철하. 그 자백하면 자백했으니까 너는 범죄고, 자백 안 하면 더 지독한 악마니까, 마녀니까 더 쳐 죽여야 되고. 이건 완전히 자백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아니에요.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거는 탄핵 결정문에 실명이 거론된 KD 코퍼레이션이 2011년부터, 이건 박근혜 대통령 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던 우량 기업이었다는 뒤늦게 밝혀진 사실을 재판관들은 알았는지 모르겠다.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문에 가만히 보면 이 KD 코퍼레이션이, 물론 앞뒤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실력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지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켰다. 이런 억지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전제가 별 시답지 않은 회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것 때문에 납품을 새로 하게 된 것처럼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검찰 공소장입니다. 근데 그 공소장이 나오고 나서 그 공소장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이 회사는 그렇게 납품 자격이 안 되고 최순실 때문에 납품받은 게 아니고 그전인 2011년부터 이미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던 우량업체다. 또 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나서 회사 경영이 얼마나 좋아졌다. 물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만 납품하던 것이 현대차에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근데 앞뒤 거를 싹 다 빼버리고 나면 아주 몹쓸 짓을 한 거거든요. 도저히 이거 기업의 가치도 없는 기업을 대통령의 끝발로서 납품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만일에 앞뒤를 다 알고 써놓으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싹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놓고 탄핵 사유로 몰아붙이고.
고영태 녹취록도 그랬다. 최순실이 박근혜와 짜고 재단에 임원을 갖다 놓고 뭐 재단의 재정 이런 것을 모두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거든요. 탄핵 결정문에는. 그런데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최순실이 이 재단에서 돈을 제대로 못 빼낸 겁니다. 재단에서 돈을 못 빼냈고 재단의 인사 개입이라고 합니다만 재단의 인사 명단을 보면 다 전문가들이에요. 누가 구성해도 그 정도로 구성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영태님은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갔죠.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재단에서 돈을 제대로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영태가 야 이제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최순실을 이런 애들 다 제거하고 우리가 직접 장악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녹취록인데 이 탄핵 결정문은 이 녹취록을 듣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 제가 볼 땐 분명해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는 신용만 하고 탄핵 결정문은 그 전에 미리 써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거듭되는 언론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싸고 돌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최순실하고 정윤회 사건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서 야 이거는 정윤회잖아. 근데 실제로 정윤회 건은 가짜였습니다. 정윤회는 청와대 들어온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최순실 건을 가지고 마치 정윤회 건처럼 쓰고 있습니다. 정윤회 건을 최순실 것처럼 혼동하는 듯한 기술마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회 표결의 합법성, 적법성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예를 들어서 왜 토론을 안 했느냐, 왜 섞어지게 탄핵을 했느냐, 탄핵 안건은 13개인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왜 전부 묶어서 한꺼번에 했느냐, 묶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탄핵 사유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 나는 세월호는 탄핵 사건이 된다고 생각해. 그 찬성.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3분의 1을 만들어서 탄핵을 때린 거죠. 그런데 정작 다른 거는 다 무죄로 났고 여기 기업의 경영할 자유를 침해했다. 뭐 돈 내게 한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만 가지고 탄핵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국회 재판을 할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 안건만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느냐, 죄가 되느냐 라고 물었더라면 안 된다. 그걸로 어떻게 탄핵하냐.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적당한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는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그 3분의 2라고 하는 적절한 비중의 의결 정족수로 결정되지 아니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는 탄핵한 겁니다. 이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탄핵 소추 과정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소추 과정의 불법성 문제는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몰라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국회는 어째도 좋아 라고 국회의 신여임을 스스로 선언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국회도 견제하게 돼 있는데 국회 견제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야, 국회는 그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기관이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안 돼. 라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져버린 거죠. 대통령 파면을 통해 경제적 자유가 확고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탄핵이 일상화되거나 정치보복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압도적 이익이 아니라 압도적 손실일 뿐이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면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3년이 되면 또 탄핵을 할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제는 또 나빠지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관련 규정들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또 탄핵이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글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고 이름을 넣어 놨더니 이 주영환 장관 본인이 아까 잠시 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뭐 4대 그룹 경영자들 모아놓고 엄중하게 지시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다. 협조를 구하고 비상시국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하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협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잡아 넣어 놓고 있는데 이재용을 저는 저 평창올림픽 저거 될지 의심스러워요. 평창올림픽 되겠나 저거. 삼성그룹이 1,000억을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야말로 탄핵 소축감 아닌가요? 1,000억씩이나 내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데 삼성에다 요구를 했죠. 근데 싹 빠져 있거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기금 출연 이런 걸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껌값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헌법재판관들이 딴 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이거나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요즘 언론계도 제가 이제 소위 탄핵의 부당성을 늘 얘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그랬더니 많은 압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